60대 여성 3명 중 1명이 노후 빈곤을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노인의 빈곤이 심각한데요. 오늘은 이런 현실적인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에서는 중장년층의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60대 여성들이 꼭 알아야 할 6가지 소비 주의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박미란 선생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30년간 중학교 교단에 서셨던 박 선생님은 3년 전 정년퇴직하셨습니다. 안정적인 교직 생활을 하셨기에 노후도 그럭저럭 잘 보내실 거라 생각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첫 1년 박 선생님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퇴직금으로 자녀 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오랫동안 꿈꾸던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후 갑자기 찾아온 허리 수술로 예상치 못한 의료비까지 발생하면서 저축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죠.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여유롭지는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지출이 너무 많았죠.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돈 걱정 없이 살았는데 퇴직하고 나니 장보기도 부담스러워졌어요. 더구나 30년 지기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모임도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백화점 카페에서 드링크 한 잔 마시는 것,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의 옷차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체면 때문에 쉽게 모임을 거절하지도 못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평생 교사로 살면서 학생들에게 경제관념을 가르쳤는데 정작 제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건강 문제도 걱정되고 혹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불안하고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60대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박 선생님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되찾았는지, 그 과정에서 발견한 6가지 핵심적인 소비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박 선생님처럼 노후 걱정이 많으신가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분명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황금빛 노후 채널과 함께 현명한 노후 준비를 시작해 보시죠. 노후 빈곤이란 말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와 실제 준비된 금액의 차이가 평균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이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죠. 박미란 선생님도 이런 현실을 직접 마주하셨습니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월급의 상당 부분을 자녀 교육과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고 나머지는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취미 생활에 사용하셨죠.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퇴직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노후를 걱정해 본 적이 없었어요. 교직원 연금이 나오니까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고정 수입은 한정되어 있으니 자꾸 불안해지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먼 미래의 일은
막연하게 생각하고 당장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위기감을 직시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박 선생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통장 잔고를 보면서 크게 놀라셨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자녀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 가지를 결심했죠. 지금이라도 변화해야 한다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순간을 재정적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위기를 인식하고 변화를 결심하는 이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재정적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 중 73%가 이후 더 현명한 재정 관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모든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고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불필요한 곳에 새고 있었던 거죠. 한 달치 지출을 분석해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커피 한 잔, 필요 없는 화장품 하나가 모이고 모여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충동구매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할인한다고, 적립금 사용한다고 산 물건들이 결국은 낭비였던 거죠. 이렇게 시작된 박 선생님의 변화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되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소비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지출은 오히려 늘리셨어요. 동네 헬스장에 등록하고 수영을 배우기 시작하셨죠. 얼핏 보면 지출이 늘어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었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었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면서 만나는 이웃들과 정도 들고 동네 수영장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죠.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감정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SNS를 보면 코캉스, 명품 백, 프리미엄 라이프와 같은 단어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죠. 박미란 선생님도 이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으셨답니다. 퇴직하고 처음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해보고 싶었어요. 평생 교단에 서느라 나를 위한 투자를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SNS에서 또래 친구들이 명품백을 들고 호텔에서 브런치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실제로 한 소비 심리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과시형 소비와 충동 구매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의 상실감을 보상받기 위해 이런 소비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친구가 추천해준 명품 백을 충동적으로 구매한 적이 있어요. 당시 카드로 결제했는데 그 후 6개월 동안 할부금 내느라 정말 힘들었죠. 가방은 멋있었지만 그걸 메고 갈 만한 자리도 많지 않았어요. 결국 장식장에 고이 모셔두기만 했죠. 이런 감정 소비에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24시간 룰을 제안합니다. 뭔가를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최소 24시간을 기다려보라는 거죠. 대부분의 충동 구매는 이 시간 동안 식어버린다고 합니다. 박 선생님도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죠. 물건을 사고 싶을 때마다 위시리스트에 적어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소 하루는 기다렸죠. 신기하게도 다음 날 보면 그렇게 갖고 싶던 물건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치 소비의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비싼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죠. 진정한 가치는 그 물건이나 경험이 내 삶에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느냐에 있습니다. 요즘은 물건을 살 때 세 가지를 꼭 생각해요. 첫째, 정말 필요한가? 둘째, 지금 살 여유가 되는가? 셋째, 이게 나의 행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따져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많이 줄일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60대 이상 여성들의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소비 금액과 행복도는 비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소비의 질, 즉 얼마나 의미 있는 소비를 하느냐가 더 중요했죠. 명품백 대신 동네 수영장 1년 회원권을 끊었어요. 매일 아침 수영하러 가는 게 저희 새로운 행복이 되었죠. 거기서 만난 동네 언니들과는 수영 후 김밥 한 줄 나눠 먹는 재미도 있고요. 행복이란 게 꼭 비싼 데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SNS를 보는 시각도 달라졌답니다. 남들의 화려한 일상이 부러운 게 아니라 나만의 소소한 행복을 찾는데 집중하게 되었다고 하세요. 실제로 SNS 사용 시간도 크게 줄었고 대신 실제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친구들과 만날 때도 비싼 카페 대신 집에서 직접 끓인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걸 즐겨요. 오히려 이런 편안한 만남이 우리 나이에는 더 잘 맞더라고요. 체면 차리느라 무리하게 쓰던 돈도 아끼고 관계도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이제 건강과 재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의료비 지출이 전체 생활비의 평균 1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20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의료비가 많이 들까 싶었죠. 그런데 직접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기본적인 검진 비용부터 치과치료, 한의원침 치료, 영양제까지 정말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특히 박 선생님의 경우 퇴직 직후 겪은 허리 수술이 큰 경각심을 주었다고 합니다. 수술비만 해도 300만 원이 넘었고 재활치료까지 합하면 거의 5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죠. 그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잃는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은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을 진심으로 실천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의료 전문가들은 예방적 건강관리가 의료비 절감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노년기 의료비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요즘은 아침 6시면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덕분에 혈압약 용량도 줄었고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어요. 무엇보다 병원 가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죠.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늘리셨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 정도를 운동과 건강식품에 사용하시는데 이는 오히려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죠. 동네 헬스장 회원권이 월 5만 원, 수영장이 3만 원 정도 들어요. 여기에 건강식품 값까지 하면 꽤 되는 것 같지만 예전에 병원 다니던 것 생각하면 오히려 저축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60대 여성들이 과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주변에서 이것저것 권하는 게 정말 많아요. 특히 방문 판매로 오는 건강식품들. 한 번은 친구 체면 때문에 비싼 홍삼을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후회했죠. 지금은 꼭 필요한 것만, 그것도 전문가와 상담 후에 구매해요. 전문가들은 건강관리에 있어 스마트한 소비를 강조합니다. 무조건 비싼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꼭 받아요. 거기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 계획도 세우고 필요한 영양제도 선택하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면서도 건강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또한 건강보험 외에 실비보험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들어둔 실비보험 덕분에 수술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실비보험은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이제 인간관계와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체면 문화가 강해서 은퇴 후에도 이와 관련된 지출이 만만치 않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여성들의 경우 전체 지출의 약 20%가 대인관계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 인맥이 꽤 넓었어요. 동창회, 교직원 모임, 동호회까지. 한 달에 모임만 대여섯 개였죠. 각종 경조사비와 모임 회비가 꽤 큰 부담이었어요. 특히 요즘은 SNS로 인해 이런 부담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서 자신도 그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백화점 카페에 가서 2만 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10만 원이 넘는 식사를 하고 한 번 모임에 나갈 때마다 최소 15만 원은 깨지더라고요. 게다가 옷차림도 신경 쓰이고 전에 입었던 옷을 또 입기도 민망하고.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런 체면 문화에서 벗어나면서 시작되었답니다. 박 선생님은 용기를 내어 친한 친구들에게 솔직히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 망설여졌어요.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나 싶었죠.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니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줘서 고맙다는 반응이었죠. 그 후로 모임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비싼 레스토랑 대신 동네 카페에서 만나거나 돌아가면서 집에서 모임을 하기 시작했죠. 오히려 이런 편안한 자리에서 더 깊은 대화가 오갔다고 해요.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저희 집에서 책 모임을 해요. 각자 간단한 간식 하나씩 들고 와서 나눠 먹으면서 책 이야기도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죠. 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데 만남의 질은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경조사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답니다. 예전에는 체면 때문에 무리해서 축의금을 했는데 이제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하기로 했어요. 대신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축하 메시지를 쓰고 가능한 한 행사에 직접 참석하려고 노력하죠. 이런 변화는 오히려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허례허식을 버리니까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진정성 있는 관계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소통할 때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거죠. 얼마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텃밭을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모여서 상추도 기르고 수확한 채소로 함께 비빔밥도 해 먹고.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현명한 여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자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는 많은 분들의 고민거리인데요.
특히 여가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죠. 처음에는 무작정 문화센터부터 알아봤어요. 요가, 수채화, 영어회화까지. 한 달에 수강료만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게다가 각종 준비물의 부비까지 생각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의 42%가 여가 활동, 비용 부담으로 원하는 취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꼭 비용이 많이 들어야 좋은 여가 생활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무료 강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무료니까 별로겠지 했는데 가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전문성 있는 강사님들이 진행하시는 데다 같은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니 더 친근하고 재미있었죠. 박 선생님은 도서관에서 시작한 독서 모임을 통해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셨답니다.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은 이제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다고 해요. 책값도 부담스러울 것 같았는데 도서관에서 빌려보니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돈을 들이지 않으니 더 자유롭게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었죠. 게다가 도서관 회원증 하나로 전자책까지 무료로 볼 수 있더라고요. 문화생활도 스마트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을 적극 활용해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을 할인된 가격에 즐길 수 있거든요. 시니어 할인도 꼭 챙기고요. 운동도 비싼 피트니스 센터 대신 동네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시작했답니다. 구민체육센터가 시설도 좋고 강사님들도 친절하더라고요. 게다가 60세 이상은 50% 할인까지 해주니 일석이조죠. 처음에는 비싼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죠. 여가 시간을 활용해 작은 수입을 만드는 방법도 찾으셨습니다. 도서관 독서 모임을 이끌다 보니 어린이 독서 지도사 자격증에 관심이 생겼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을 하고 있죠. 적은 금액이지만 용돈도 되고 무엇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여가 활동이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도서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시 쓰기를 시작했어요. 서툴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시로 써보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만의 시집도 만들어 볼까 해요. 꼭 돈이 들지 않아도 이렇게 소소한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이제 스마트한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재테크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너무 낮고 주식은 위험해 보이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면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물가 상승률은 평균 예금 금리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즉, 돈을 그냥 두면 실질적인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은행의 재무설계 상담을 받아봤어요. 무료 서비스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 상황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을 수 있었죠.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 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안전성에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하죠. 지금은 자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해요. 생활비용은 보통 예금에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필요한 돈은 정기예금에, 그리고 나머지는 원금 보장형 펀드와 같은 안전한 투자 상품에 넣어두죠.
특히 박 선생님은 국민연금공단의 무료 재무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정말 좋은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요. 거기서 받은 조언으로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 거예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상금도 따로 마련해 두었죠. 작은 금액이라도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습관도 들였고요. 투자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답니다. 예전에는 투자라고 하면 주식이나 부동산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더라고요. 원금 보장형 ISA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매달 조금씩 적립하고 있어요. 물론 수익률이 매우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금은 보장되면서도 물가 상승률 정도는 따라갈 수 있으니까 저 같은 초보 투자자에게는 딱이더라고요. 재테크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기초적인 재테크 책들을 읽고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도 들어요. 특히 노년층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이 매우 유익했어요. 얼마 전에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배웠는데 정말 놀랐어요. 요즘은 수법이 너무 교묘해서 알고 있지 않으면 당하기 쉽더라고요. 이런 교육 덕분에 한 번은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었죠. 이제 실천적 변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죠. 제일 먼저 한 건 가계부 쓰기였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가계부를 꾸준히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15% 이상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깔았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일주일만 하니까 손에 익더라고요. 카드를 쓰면 자동으로